같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권숙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쪽에 전문성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애시당초 이제 두 번째 세션 사회를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전공이 일본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류학을 하니까 문화하고 또 문화를 다루는 그런 국감에 있다 보니까 초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회를 볼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류 토파보기라는 그런 큰 주제로다가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파보기가 이게 오자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말이냐 하는 논의가 바깥에서 잠깐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더니 스마트하신 김은미 선생님께서 스마트하게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거 오타 아닙니다. 그래서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고 하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뜻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도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15분 정도씩 해주시고요. 토론은 5분에서 7분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 프로필은 여기 프로스빙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김신동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발표 제목은 한류 반면의 구성, 소프트파워, 국가 브랜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서 김신동입니다. 저도 토파보기가 잘못된 건 돌아보기를 읽겠었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다시 쓸 일은 별로 없어 보이네. 오늘 제가 겁없이 원래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는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한류에 관한 담론들을 한번 대조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거 하자고 그럴 때는 한 두 가지 얘기 때문에 제가 겁없이 했다가 화성작업을 하고 나서 최근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엉성한 초보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쓰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랄까 머릿속에 생각이 별로 잘 안 연결돼서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한류 현상 이후에 우리 사회에 같이 등장하기 시작한 몇 가지 키워드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파워랄지 네이션 브랜딩이랄지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내용보다 없지만은 한류 연구에 있어서는 1세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면서 한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10년 지났는데도 별로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뭐 중국에서는 누가 보나 어떻게 보나 많이 팔리나 안 팔리나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이런가 했더니 이게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서울역 앞에까지 한류라는 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 이모셔널 커미트먼트가 강한 것 같아요. 괜히 가슴이 뛰는 거죠. 한류가 뭐 프랑스에서 뭐가 좀 됐다 이렇게 막 보도가 나오면 사실 진위와 관계없이 뭐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넓혀서 이해를 좀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잘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아시아지만 네이션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개념 소개 부분이 좀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거의 그냥 뛰어넘겠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나 이게 이제 네이션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제기구도 그렇고 이게 네이션 브랜딩이나 소프트파워를 실체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이 뭔가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두 개념이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뭐 일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맥락에서 출발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정치학 또 사회학 계통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 사회의 뭐 민주주의랄지 아니면 뭐 거버넌스랄지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국제적으로도 미국 사회가 지금 슈퍼파워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고성 지적들이 나오면서 일련의 이론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걸 저는 이제 그냥 다 뭉뚱그려서 디클라인 티어리라고 하는데 폴 케네디가 뭐 The Rise and Decline of the Great Powers 이런 거 나오고 것도 그렇고 조금 다 내용이나 방향은 다릅니다만 이메일 월러스타인이나 뭐 레스터 더로 뭐 로버트 파트는 이런 분들이 전부 아이가 미국 사회가 좀 문제가 있고 현재의 국제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진영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직도 좀 건재해 라는 그 일종의 그 반박성으로 이제 90년대 이후에 따라 나온 담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뭐랄까 소프트 파워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힐레리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막강한 또 구조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또 진영을 헤게모니 티어리 쪽으로 이제 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소프트 파워가 순식간에 그 유행어가 되면서 언론에 이제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폴리티컬 슬로건, 팔러시 슬로건으로 이제 둔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이런 유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뭐 약간의 그 유용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인 지배랄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돌려놓았다는 데서 좀 유용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글로벌 컬처럴 프로덕션 어떤 그 문화상품의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생산, 유통, 소비 이런 쪽에 또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그 분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용성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게 파워를 가진 사람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파워를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프트 파워가 일어나는 과정은 파워를 수용하는 사람이 그거에 동의하고 따라갈 때 이게 파워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워가 구성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굉장히 좁다는 재미있다. 근데 이제 항일구 같은 거를 소프트 파워의 증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생기기
하면 이게 소프트 파워 개념이 구성이 안 되는데 하드 파워는 무관하게 뭐 우리나라 뭐 걸그룹이 많이 나가면은 막 한국이 굉장히 소프트 파워가 커진다는 것처럼 이제 담론을 끌고 나가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를 이데올로적인 지배랄지 뭐 문화적 제국주의랄지 뭐 그런 그 너무나 지나치게 다친 형태의 민족주의랄지 이런 각도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셔널 브랜딩이 뭐 네이션 브랜딩 개념은 말할 것도 없죠. 또한 뭐 그 까놓고 보면은 국가나 민족을 하나의 상품처럼 포장해서 내몰림으로써 이 소프트 파워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어썸션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이 한류 현상을 이해하게 하는데 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미스리딩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자원을 찾던 중에 이제 마누엘 카스텔스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파워, 커뮤니케이션 파워 인 정확하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파워 인 네트워크 소사이티인데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파워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네트워킹, 뭐 메이킹 파워랄지 몇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파워의 개념이 오히려 좀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써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 형성은 얼른 봐도 한 세 가지 수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식적 국가적 차원이고, 두 번째는 기술 민족주의적인 차원이고, 세 번째는 이제 대중문화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은 지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하여간 지금 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게 원래 아놀드 CFK 네이션 브랜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 거기서 단 50개 나라 중에서 33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말이 많은 거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가 우리가 뭐 경제 규모가 15위, 13위 이러는데 50개 중에 33위가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 빨리 올려라. 2013년까지 18단계를 뛰어넘어서 15위까지 올라가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거 등수 좀 올려봐 이랬는데 이제 나가서 올려보려고 하니까 안 올라갑니까? 왜? 안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는 건 죽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012년까지 뭐 돈을 하나 때려 모아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27위까지인가 뭐 내가 밀어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한 등급, 두 등급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브랜드를 구성하는 지표들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작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큰 그 뉴스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만족할 수 없다.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놈들 믿고 있다가 정권 끝나기 전에 이거 15위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세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네이션 브랜드 인덱스를 이제 세리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로 그 측정하는 이제 컴포넌트를 다시 다 잡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여론조사도 해서 집어넣고 등등 해가지고 세리가 2012년에 조사를 해서 13위가
소련 정권 끝나기 전에 이제 13위까지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걸 갖고 이제 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언론도 이걸 막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13위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다분히 셀프서빙한 거죠. 뭐 이런 마스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체인징 리그라는 게 판을 바꾼 거죠. 네. 그 포커가 안 되니까 보도를 바꿔가지고. 그럼 뭐 학생이 자기 답안지 스스로 이제 채점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이션 브랜딩, 국가 브랜드 사업인 거죠. 이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게 이제 카스텔이 사용하고 있는 영법을 빌리자면 한국이 네트워크 메이킹 파워가 결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없고 기도를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파워를 구성할 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파워가 있고 네트워크 스위처 파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한국이 스위처라는 게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역할을 하는 그 스위처라고 보이고 이거가 국제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인디비주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갑자기 올라왔고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이라는 걸 하나의 닫힌 그 자체를 하나의 닫힌 네트워크로 보고 그 자체의 브랜드를 막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조금 쉬운데 그거를 다른 사람은 인정받고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시도한 이 네이션 브랜딩이 국내 차원에서는 대단히 성공했죠.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잘 성공을 했고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실패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한국이 인터내셔널 오디언스와 디스커넥트되어 있는 그런 나라 국가적 특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원인이 그 이외에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이제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해외 무대에서 장벽이 많은 나라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이제 우선 존재하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노내셔널 글로벌 브랜드인데요. 사실 한국 뭐 여행하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귀국하면 삼성 욕하고 나가면 삼성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국민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삼성 폰 쓰고 있고 뭐 현대차 불러다니고 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애들도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다가 인턴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뭐 잘 사는 분들이 기립다 삼성 욕하면서도 아들은 또 아들 딸은 또 삼성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글로벌 브랜드 라인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네이션 브랜딩이 이 재벌 브랜드에 너무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벌은 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그냥 솔로로 나가면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은데 그 뒤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이렇게 패딩을 하면 브랜드 밸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실제로 조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우스코리아 프로덕트가 이거 똑같은 이제 한국 제품을 갖고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메이드 인 재팬이야 이러면은 100불짜리의 가치가 140% 올라가고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실증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벌 브랜드
아닌가. 이걸 또 한국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재벌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지컬 스케이프를 도미네이트 하는데 그걸 리인포스해 준다는 거죠. 강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재벌이 나가서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재벌에 이렇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재벌 죽이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삼성을 보호해야 돼. 이런 논리가 또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정부가 주도하는 브랜딩 프로젝트는 외부 세계와 디스커넥트가 되어 있는데 재벌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 브랜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웰 커넥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의 이 브랜딩은 구체적인 자기 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상품이라는 것은 유니버셜한 거예요. 정부가 주도해서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알고 난 유니버셜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음식을 가지고 한국의 패션을 갖고 한글을 수출을 하겠다든지 쉽게 말하면 안 먹히는 거를 갖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커넥트가 잘 안 되는 거고 재벌은 이미 커넥트가 되는 걸로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대중문화 통한 뭐랄까 내이션 브랜딩 뭐 이런 겁니다. 사이케이스가 국적이죠. 국적인데 글로벌 스케일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상당히 깊은 차원에서 네트워크 스위칭 파워 같은 거를 발휘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강남 스타일의 이런 성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네트워크 소사이티의 그 권력 작동을 원치는 않았지만 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잘 타고 들어간 케이스가 그거가 이제 제가 요약해놓은 게 있고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네트워크 파워라는 거의 속성을 조금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언프레딕터블하고 언컨트롤. 왜냐하면 이게 누가 쥐고 앉아가지고 파워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 파워가 어디 아프리카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수용자가 뛰어들어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이의 성공이 당연히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케팅 캠페인을 잘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이케이스가 이제 인플라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재밌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뭐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마케팅 엑스퍼트 이런 거라기보다는 완전히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유저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증강된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 베이스 파워 아니냐, 소셜 파워 아니냐 이야기는 대충 그 정도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결론 대신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류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종의 이제 아웃바운드 글로벌리제이션의 한 유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이션 브랜딩이나 소프트 파워 같은 개념으로 한류를 접근하려고 하는 좀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화 현상 자체는 굉장히 그 이코노미나 정치나 경제에 환원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고 그보다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 파워나 네트워크 메이킹 파워 같은 개념을 통해서 한번 가볼 수
하면서 그 일본 색을 탈색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점이 있고요. 그걸 이제 디오도라이제이션이라고 냄새를 뺀다는 거죠. 일본 냄새를 빼고 굉장히 유니버설한 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반면에 그 반면에 물론 그 제페니스 니스라는 게 항상 그 뒤에 깔려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류 남동과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그걸 태깅을 못해가지고 이제 안달을 벌이는 거죠. 태깅. 어떻게 보면 그 프로 한류는 뭐 엔타이 한류는 혹은 뭐 뉴트럴 뭐 아니면 뭐 크리티컬 뭐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한류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스테이지는 이 내셔널리즘 혹은 그 내셔널 센티먼트 이런 단계를 굉장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비판적인 입장이든 뭐 프로 산업적인 입장이든 이 다음 단계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림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하나도 못 보여드리고 이제 끝나게 됐는데 뭐 이런 겁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흔하게 돌아다니는 표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몇 대인지. 우리나라에서 그 랭킹 좋아하잖아요. 랭킹 뭐 제가 한번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니까 끝도 없이 많아요. 그냥 웬만하면 빼고 지금 몇 개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ODA도 이런 각도에서 ODA 도와주는 것도 하여간 랭킹 올리는 정도는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나라는 지금 그걸 지금 다 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화도 잘 돼가지고 영화도 많이 팔고 있고 이게 사실은 한류라는 게 이제 사실 투웨이 트래픽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너무 그 원웨이 트래픽 밑에 보시면 이제 인바운드 글로벌리제이션과 아웃바운드 글로벌리제이션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실 문화 수출한다고 좀 좋아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입이 더 많잖아요. 또 문화라는 게 아까 강영우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을 했어요. 국적이 있느냐 대중문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적이라는 게 뭐 그럼 사람 국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데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문화 자체는 제네릭하게 국적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국적이 없이는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주기 때문에 제 행사 주소를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동 선생님 재미있는 발표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김은미 선생님께서 토론을 마치시고 또 급히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기회에 더 소상한 그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진행 중인 논문을 토론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눈이 중이시기 때문에 원고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브랜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없다는 말씀이신지 네트워크가 국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국가라는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헷갈렸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토론자다 보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원고를 읽었기 때문에 또 평소에 제가 김신동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가지고 생각을 풀어나가고 계시다라는 거는 충분히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제3자가 읽기에 이렇게 읽히더라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에 대한 토론, 논의나 국가 브랜드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등수 위주, 혹은 뭐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뭐 한류가 뭐 이렇게 한국을 자랑스럽게 굉장히 단차원적, 굉장히 이 심플리파이된 형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옳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 주신 거에 중간에 굉장히 디토어를 많이 하셨어요. 소프트파워 얘기도 하시다가 그 아래 단위로 국가 브랜드 얘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라는 게 이렇게 세 개의 다른 네트워크 층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담론의 네트워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앞에 소프트 파워 얘기는 조금 없었던 게 오히려 제가 나중에 다 읽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 전체가 지금 씌워진 구조대로라면 소프트 파워 얘기를 하시고 그걸 비판하고 딱 발로 차버리시고 그 다음에 국가 브랜드를 한참 논의하시고 다시 그거를 발로 딱 차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스테이트,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사실 본문에서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읽기에는 이게 그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스테이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는 개념들이 다 줄줄이 변한다. 고로 단일한 국가 브랜드라는 게 뭔가가 형성되고 구성될 수 있다라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하신 걸로 이렇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선생님한테 드릴 코멘트가 없고요. 국가 브랜딩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개의 선생님이 나중에 제시하신 세 개의 다른 네트워크들이 뭔가 담론을 열심히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이 불명확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국가 브랜딩이라는 컨셉 자체가 말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연구자가 생각을 하시는 국가 브랜드가 뭔가 이렇게 균일하거나 아주 나이스하게 예쁘게 생긴 것이 아웃풋이 아닐지라도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가는 거다라는 논의가 있으셨더라면 이에 세 개의 다른 네트워크, 기업 단위에서 혹은 뭐 국가 브랜드 위원회나 어떤 거버먼탈한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혹은 어떤 파퓰러 컬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세 개의 장들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독자로서 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두 군데에 제가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를 하셨더라면 하고 나중에 생각했던 부분은 첫 번째는 네이션 브랜딩과 네이션의 관계,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와 네이션 브랜딩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고에는 이게 둘 다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진 거라서 어떻게 브랜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이션이라는 컨셉이 생긴다. 혹은 네이션이라는 컨셉이라는 게 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토대로 이제 네이션 브랜딩이라는 게 생긴다. 이 양쪽의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의 논문 연구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브랜딩이라는 액티비티 혹은 그렇게 담론을 막 형성해가는 액티비티 속에서 뭔가 네이션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뒤에 단에 그 세 개의 네트워크가 열심히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논의하고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약간 앞에 논의에서는 약간 반대의 관계?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게 뭐가 있고 네이션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논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이 읽혀서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의 레프레젠테이션이냐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체가 생겨나는 그 자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과정이냐라는 굉장히 큰 이론적 주제에 해당을 하는 것이 네이션과 네이션 브랜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그런 논의를 좀 풍부하게 하셨으면 좀 더 재밌게 이 뒷단의 논의들이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정체성의 개념,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계신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강조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대내적인 정치성의 개념하고 대외적인 정치성의 개념들의 어떤 인터플레이라고 할까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겠지만 사실은 그 상대가 있어야지만 정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면치 선생님 장원호 교수님 발표에서 제가 보니까 똑같이 K-팝들이 똑같은 애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는 것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르듯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단일하게 있기보다는 누구를 상대로 지금 정체성을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 단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내적인 정체성의 구성과 대외적인 정체성, 어떤 상대가 정해져 있는 대외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시는 것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제가 그 리더로서 제일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론적으로 자원으로 쓰시는 게 그 가스텔의 커뮤니케이션 파워에 나오는 네트워크 메이킹 파워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정확히 선생님이 그 네트워크와 스위처와 프로그래머의 개념을 이 뒤에 분석에 적용을 하실 때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쓰셨는지가 굉장히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이론이 없어도 이 세계의 다른 영역의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단일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냥 그야말로 담론 구성의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었어도 굳이 이 네트워크 개념을 꼭 이렇게 적용을 해서 뭐가 더 우리가 이해가 더 상승됐을지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파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파워의 개념은 오히려 선생님이 공격하시고 계시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하고 더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가스텔은 거기서 파워는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우리가 정보사회로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막 날아다니고 팝컬처를 소비하고 문화 소비를 하고 하는데 클린한 데이터, 퓨어한 인포메이션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포메이션은 일종의 프레이밍, 어떤 필터링, 어떤 인덱싱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상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파워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논문 초기에 비판을 하신 소프트 파워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측면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필터링을 해내고 프레이밍을 해내고 인덱싱을 해내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조직들이나 개인들을 가스텔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접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을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을 그러니까 이 네이션 스테이트가 깨지고 네트워크형 스테이트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트워크가 한국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굉장히 네이션 스테이트적인 어썸션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이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위처의 개념도 저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접합을 이루게 하는 어떤 브리징의 존재로서의 스위처가 스위처 이 틀 안에서 저는 스위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한국과 어떤 외국 사이의 어떤 링크를 이루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링크라기보다는 어떤 국가 간의 링크 이런 거를 좀 지칭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앞에서 네트워크와 프로그래머와 스위처라는 이론적 자원을 쓰시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실 것인지를 제시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론으로 아마 넘어뜨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싸이가 네트워크 스위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싸이를 네트워크 스위처라고 규정을 하신다면 거기서 네트워크 스위처는 어떤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부분으로 남아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프로그래머나 스위처의 개념을 좀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덕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바로 떠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도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김신동 선생님께서 뭐 김동민 선생님 얼마나 괜찮으세요? 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로 우선 그러면 2분만 제가 드릴게요. 다음 발표가 좀 있어서. 지금 김은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올해 안에 출판하기 그렇구나. 사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좀 못마땅했던 게 사실 카스텔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카스텔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 분석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스위처다, 프로그래머다, 뭐 네트워킹 파워다, 네트워크 메이킹 파워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주체가 고착이 돼 있고 그게 정해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스위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롤이 바뀌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래서 한 사람이 또는 한 국가가 뭐 그 롤들을 동시에 또는 뭐 따로 또는 전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소프트 파워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문화, 특히 코리안 웨이브라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거기에 입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오고 있다.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려는 거거든요. 조선 나이가 다 헛짓거리 했다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 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맥도날드에서 자기들 이게 상표 띄우려고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은 맥도날드와 관련된 즐거운 추억을 하나씩 보내주시면 뭐 상드려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맥도날드와 관련된 그 즐거운 추억이 올라온 게 아니라 맥도날드와 관련된 아주 더러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그냥 댓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게 이제 뭐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은 네트워크 파워를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지금 과거의 어떤 미디어 일방적이고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뜻밖의 역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파워, 한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한류를 잘 바꿔서 예쁜 애들만 내보내고 뭐 춤추게 만들면 나라의 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게임 한류, 혐한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도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우리 대학 다닐 때 아주 심하게 했잖아요.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뭐 한 것처럼 그 내용의 어떤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그런 반응을 별로